웨비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한 달간 잘 지내셨죠? 네. 지난달에는 저희가 애플리케이션 현대화 관련해서 좀 웨비나를 진행했는데, 이번 달은 이 아코디언 상에서, 정확하게는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좀 엣지 있게 구성할까? 이 부분에 대한 주제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이제 제가 늘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 정의가 무엇인지, 뭐, 이제 반복적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많이 들으셨겠지만, 다시 한번, 이 부분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강조를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클라우드 시대에 데이터베이스는 뭐 여전히 좀 보수적으로 운영 중입니다. 이 운영 실태가 현재 어떠한지 이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 보면 클라우드 네이티브 혹은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로 잘 아직 안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쿠버네티스 구성이 어떻길래 뭐 이런 부분이 좀 진행이 잘 안 되는지 이 구성 방안에 대해서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엣지 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데이터베이스 구성을 어떻게 좀 쌈박하게 할 수 있는지 저희의 솔루션에 대해서 한번 또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업계가 정의하는 클라우드 네이티브, 뭐,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반복적으로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이 서버 스토리지 네트워크를 자동화해서 이 자원을 어떻게 잘 할당할까,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 클라우드, 이 생태계에 적합하게, 뭐 클라우드 생태계가 뭐 특징이 있죠.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오픈을 지향하다 보니까, OS도 그 자주 변하고, 이 아키텍처 자체가 굉장히 자주 변하고, 이제 클라우드도 사업자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들 간에 또 아키텍처가 이제 공통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의 변화무쌍한 이러한 인프라에 어떻게 애플리케이션을 수정 없이 재개발 없이 잘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이제 이 애플리케이션을 클라우드의 시대에 맞게 재정의하는 재아키텍처링 하는 뭐 요것이 바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가 되고 뭐 주로 이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의 하드웨어 서버, 스토리지 여기에 좀 집중을 한다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이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좀 집중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클라우드 컴퓨팅이 IaaS 영역이라면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는 주로 이제 파스 영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궁극적인 이 사상은요, 인프라가 바뀌더라도, OS가 바뀌더라도, 뭐, 지난달에 뭐, 웨비나 때 저희가 소개했듯이, OS가 병영이 되게 되면 애플리케이션 수정을 가야 되는데, 이 애플리케이션 수정 없이, 어떻게 변화된 OS에 대해서, 다른 이기종 OS 상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배포하고 안정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재개발해서 운영 가능할까? 뭐, 그걸 저희가 한번 지난달에 데모까지 보였었죠. 이제, 그러한 사상에 맞게, 이 서로 다른 이 OS나 환경에서 애플리케이션을 어떻게 하면 좀 안정적으로 계속 실행하고 운영하고 재개발하지 않은 특히 이 재개발이라는 말은 이제 유지보수성 재개발입니다. 이 유지보수성 재개발을 하지 않고 좀 더 생산적인 이 개발에 개발자들의 어떤 시간을 더욱더 쓰게 만들고 어, 이 유지보수성에 대한 개발은 안 하게 하는 그런 그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사상에서 나온 게 바로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통해서 어, 애플리케이션 개발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비용이나 그다음에 뭐 반복적인 업무를 뭐 줄여주는 것들 그리고 생산성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폭 향상하는 이러한 사례들이 이제 속속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제 비용 절감과 생산성 증가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클라우드 시대에 데이터베이스가 여전히 좀 그 혁신적으로 이 클라우드에 로 오지 않고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보수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영 실태가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클라우드 시대에 뭐 데이터베이스는 어느 인프라에 운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이제 물리 머신을 계속 고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뭐 충분히 검증된 가상 머신으로 가야 되는 건지 활발하게 도입되고 있는 컨테이너 환경을 가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여러분들 아마 저 고민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리고 저희도 이 뭐 컨테이너 플랫폼, 또 파스 플랫폼 이렇게 영업을 하다 보면 데이터베이스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요? 라고 이제 많이 물어보세요.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뭐 AI나 그 애플리케이션 쪽, 특히 이제 미들웨어 이쪽은 이제
컨테이너로 거의 다 갔죠. 갔는데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굉장히 이제 보수적으로 물리 서버 혹은 뭐 가상 인프라 이쪽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고객들께서 데이터베이스는 아예 일절 언급을 안 하십니다. 네. 그래서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웨바스나 AI 뭐 이런 쪽을 이제 컨테이너로 다 이관을 어떻게 하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질문이 굉장히 많으시고 데이터베이스는 여전히 언급을 잘 안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는 좀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 데이터베이스도 컨테이너로 운영을 하고 싶은데 이거 사례가 있냐? 혹은 이제 DB에 대해서 이 컨테이너 운영을 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이런 이제 문의들이 좀 많이 늘어나고 있고 현재 저희도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두 고객 정도 현재 그 포스트그레스나 MySQL을 컨테이너 상에서 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전히 굉장히 미비한 이제 숫자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DB 호스팅의 실태를 한번 저희가 쭉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그 가장 중요한 자산을 담고 있잖아요. 그 IT 자산 중에서. 그러다 보니까 주로 내부망에 구성해서 보안을 굉장히 많이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베이스에 이 코어나 뭐 이런 CPU 자원들 많이 할당할 줄 알았는데 굉장히 의외였습니다. 그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600군데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2코어에서 6코어 정도. 평균 한 2.5코어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2코어를 많이 할당하는 겁니다. 할당을 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의 CPU를 할당을 하고 있고요. 주로 이제 웨바스보다는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좀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물리 서버에서 여전히 운영하고 있는 데가 이제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효율성보다는 성능, 고가용성, 보안성. 예. 이 부분을 상당히 이제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 예. 그리고 퍼블릭 클라우드보다는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선호한다는 것. 자, 그리고 이 MSA로 이제 아키텍처에 많이 전환되고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 종류가 한두 가지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 오픈소스 데이터베이스가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큰 기업들조차도 오픈소스 DB를 굉장히 많이 도입을 하고 있고 이 노드 수가 상당히 많이 이제 증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는 통합 DB 형태로 해서 데이터베이스 한두 종류 그리고 서버가 몇 개 없었는데 요즘은 이제 이 노드 수가 상당히 많이 증가가 되고 있는 그런 추세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뭐 저희 이제 HA 같은 경우 뭐 저희 판매되는 거 보면 뭐 차세대 한다 그러면 그 이 수량이 그렇게 많이 나가지가 않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작은 프로젝트나 하더라도 데이터베이스가 한 30노드, 40노드, 50노드 이 정도로 이제 들어갑니다. 대부분 이제 이중어까지 감안을 해서 대신에 이제 과거에는 좀 적은 서버로 적은 노드로 해서 좀 CPU가 많이 할당이 됐다면 지금은 이제 작은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들어가고 코어 수는 한 2.5코어 평균적으로 할당된다. 요 정도로 현재 데이터베이스가 운영이 되고 있더라라고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데이터베이스는 왜 여전히 그 보수적으로 운영을 할까요? 뭐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분산보다는 이제 과거에 중앙 집중 방식의 통합인 경우가 많았고, 뭐 사실 이것 때문에 기존 업무를 MSA로 전환하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검증된 기존 아키텍처를 여전히 선호한다는 것.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은 그 특정 벤더사의 어떤 라이선스 정책 때문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가상 서버를 통해서 뭐 이 서버를 여러 개 쪼갤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뭐 가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무조건 물리 서버의 코어 수나 소켓 수를 가지고 우리는 라이선스 비용을 차지를 하겠다. 뭐 이런 정책 때문에 뭐 그러려면 차라리 내가 물리 서버에 그대로 올릴게라고 이제 거기 선택을 하는 거죠. 그리고 가상화로도 많이 갈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물리 서버에 여전히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VM으로 가는 경우는요. 이 하이퍼바이저 특성상 성능 저하가 발생합니다. 이 하이퍼바이저가 어떻게 보면 IO를 또 가상화를 하고 중간에 에뮬레이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랜덤 IO에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 이따 다른 장표에서 저희가 물리 서버, 가상화, 그다음에 컨테이너상에서 데이터베이스를 운영을 했었을 때 성능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걸 저희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VM 같은 경우는 뭐 성능이 안 나온다 치더라도 그럼 컨테이너로 하게 되면 뭐 베어메탈의 그 자원을 그대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성능은 보장되지 않냐. 뭐 그럼 컨테이너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컨테이너로 갔을 때 액체의 구성 자체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서스파티 HA가 컨테이너를 지원 안 합니다. 지금까지 안 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특히 이제 안정성이 이제 그래서 담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컨테이너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속도가 이제 굉장히 좀 느린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클라우드 네이티브에서는 성능, 고가용성, 그다음에 일관된 구성 방식의 동시 만족이 필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컨테이너로 가게 됐을 때는 뭐 사실 이제 그 데이터베이스 자체의 어떤 고가용성 그 솔루션을 사용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그러면 DB 종류마다 이 고가형 솔루션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성 자체가 복잡해지고 일관된 구성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전통적인 VM이나 물리머신 같은 경우는 뭐 서스파티 HA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 종류의 데이터베이스를 일관된 방식으로 이제 이중을 해줄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 컨테이너 환경으로 가게 됐을 때는 이제 그게 또 안 되다 보니까 좀 구성이 복잡해지죠. 그죠?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올리게 되는 경우. 자, 이래서 좀 컨테이너로도 여전히 못 가는 이제 이러한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DB를 호스팅함에 있어서 이 인프라를 한번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물리 서버로 했었을 때, VM으로 했었을 때, 그다음에 컨테이너로 올렸었을 때, 요럴 때 베어메탈 대비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니까 요 구체적인 수치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 이 VM을 운영했을 때는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집니다. 요게 이제 그 라이트 IO 기준이고요. 그 리드 IO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라이트 IO, 쓰기 IO 기준으로 봤을 때 거의 50에서 60%, 그 절반 이상으로 떨어지죠. 그죠? 그리고 이제 컨테이너는 베어메탈 성능의 한 98%까지 거의 이제 성능이 안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격리성을 본다면은 이제 물리 서버는 아예 격리가 안 되죠. 그래서 그 다중의 어떤 환경이 요구되는 데이터베이스가 여러 개 올라가는데 이게 다중의 어떤 환경이 요구된다. 그러면 이제 물리 서버를 각각 그 데이터베이스마다 다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VM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서버 한 대에 VM 여러 개 만들어서 여러 개 또 데이터베이스를 올릴 수가 있죠. 근데 컨테이너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테이너도 물리 서버 하나에 컨테이너로 여러 개 만들어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올릴 수 있는 그런 격리성이 좀 제공이 되고 그리고 자연 효율성을 본다면은 이제 물리 서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자연 사용을 좀 최적화를 해야 되고 근데 VM 같은 경우는 이제 자원 중복이 발생합니다. 어떤 자원의 중복이 발생하느냐? OS가 여러 개 올라가게 되게 되는 이런 이제 이슈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뭐 자원을 중복적으로 배치를 안 하기 때문에 또 최적화돼 있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확장성을 본다면 물리서버 당연히 확장이 어렵죠. 이 물리서버 또 가져와서 뭐 붙여야 되고 수작업 요소가 많은데 이제 VM이나 컨테이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 우리가 붕어빵 찍듯이 막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종속성적인 측면을 본다면 이제 물리 서버는 이제 OS에 종속적이고 VM 같은 경우는 이제 OS와 하이퍼가 이제 종속성이 있는 반면에 컨테이너는 종속성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또 이제 컨테이너가 좀 더 후한 점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고. 자, 민첩성을 본다면 물리 서버 당연히 떨어집니다. VM 높습니다. 컨테이너는 VM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자, 그리고 TC를 본다면은 이제 VM은 고비용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게 하이퍼바이저 비용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죠. 자, 그리고 물리 서버는 이제 저비용입니다. 이 레이어가 간단하죠. 그냥 서버 하나에 OS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컨테이너도 TCO가 뭐 낮습니다. 그리고 이 고가형 구성을 본다면 물리 서버는 어떻습니까? 이 서스 파티 HA, 그다음에 DB 자체 HA 다 쓸 수가 있고요. VM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이제 서스 파티 HA와 DB 자체 HA를 다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컨테이너는 DB 오퍼레이터. 이 DB 오퍼레이터가 뭐냐면 그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해주는 자체의 어떤 리플리케이션이나 HA 솔루션 플러스 얘를 자동화해주는 어떤 표준 양식이 있습니다. 쿠버네티스 세계에서. 그걸 이제 DB 오퍼레이터라고 합니다. 그걸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좀 많이 이제 복잡성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중 DB에 대한 멀티 환경 제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리서버 이게 안 됩니다. 그죠? 근데 VM과 컨테이너 이게 된다는 거. 자, 설치와 구축 난이도. 물리서버, VM. 물리서버가 뭐 어렵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전문 엔진을 불러야 됩니다. 이제 물리서버나 VM 상에서는. 근데 컨테이너는 어떻습니까? 그냥 이미지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이미지 그냥 배포하면 됩니다. 이따 그 저희가 데모 한번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쉬운지. 자, 그리고 성능을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예. 자, 구체적으로 그 성능이 아까 여기 보신 장표에서 베이메탈 성능 대비 VM으로 가게 되면 성능이 많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이걸 실제 저희가 벤치마크 툴을 한번 돌려봤습니다. 돌려봐서 그리고 여기 환경 보시면 이제 포스트그레스와 마이에스큐엘을 가지고 둘 다 테스트 했고 요 평균치를 가지고 나타낸 겁니다.
그리고 스토리지는 이제 SSD를 썼습니다. 자, 물리를 우리가 100%라는 어떤 기준값을 두고 봤었을 때, 자, IOPS, 랜덤 라이트 같은 경우, 자, VM은 40에서 70% 정도 성능을 나타내더라. 근데 절반 이하로 떨어지죠. 그죠? 그래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50% 정도 성능을 나타낸다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는 85에서 95% 정도 성능을 나타냅니다. 즉, 90% 정도 성능을 나타내고 10%만 이제 좀 어느 정도 오버헤드가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시퀀셜 라이트를 봤었을 때는 VM 같은 경우는 이제 랜덤보다는 좀 더 성능이 올라갑니다. 올라가는데 여전히 그래도 한 30%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성능이 더 빠진다는 거. 그리고 컨테이너는 거의 95% 정도의 성능치를 나타낸다는 거. 자, 레이턴시. 쓰기를 명령을 내렸다 해서 곧바로 쓰여지는 게 아니죠. 그렇죠? 어느 정도 쓰기가 완료됐다는 응답을 주는 데까지 얼마 정도 시간이 걸리느냐, 그겁니다. 자, VM 거의 뭐 최대로 본다면 10배까지 이게 성능이 떨어집니다. 그죠? 근데 컨테이너 같은 경우 레이턴시적인 측면에서도 물리 서버하고 딱 비교를 해봤을 때 거의 성능 차이가 그렇게 심하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TPS를 보니까 이제 물리 서버를 100으로 본다면 VM은 30에서 60% 정도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평균 되면 40%죠. 그리고 컨테이너는 한 90% 정도 TPS를 나타낸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물리 서버나 컨테이너는 다 다일렉으로 IO를 그냥 곧바로 그 물리 서버가 가지고 있는 OS의 그 커널 단에서 다일렉 IO가 발생하는 반면에 VM은 중간에 가상화로 인한 오버헤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성능이 이 정도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우리 그 리드 IO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지만 라이트 IO는 확실히 많이 떨어진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쓰기 환경에 좀 집적도가 높은 이런 환경들 있죠. 뭐 로그 쌓이는 것들, 그다음에 IoT 이런 것들 거의 이제 물리 환경으로 안 하고 이제 VM으로 가게 됐을 때 성능이 정말 많이 떨어진다는 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요거는 오픈 DB에 대해서 성능 비교를 해봤고요. 상용 DB는 어떤가? 요 상용 DB는 저희가 테스트한 거 아니고 이제 오라클에서 가지고 있는 레포트를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AWR 레포트를 그대로 가져왔고요. 그냥 오라클 19C 환경입니다. 스토리지는 5 채널 기반이었고 데이터베이스 사이즈는 200기가 정도입니다. 하드웨어는 이제 16코어, 좀 이제 큰 사이즈입니다. 자, 거기서 테스트한 결과치를 저희가 오라클의 AWR 리포트를 가져와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DB 파일의 시퀀셜 리드 평균 시간이 물리 서버가 0.8ms 반면에 자, 요 가상으로 갔을 때 VM으로 갔을 때는 3.5ms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그죠? 그리고 컨테이너는 1.1ms 그 차이가 거의 안 나죠. 물리 서버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그리고 로그 파일 싱크 평균 시간을 보니까 이제 물리가 0.7ms인 반면 버추얼 머신은 강하니까 4배 이상 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속도가 정말 안 나오죠. 그러니까 컨테이너는 0.9ms 거의 뭐 시간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로그 파일에 대한 그 병렬 라이트 평균 시간을 본다면 물리 서버가 한 1.2ms인 반면에 VM이 3.8. 이게 숫자 쭉 보시면 거의 3, 4배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는 1.4ms 거의 차이 안 나죠. 그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물리 디스크에 이제 얼마나 쓰느냐, 초당 얼마나 쓰느냐를 봤었을 때 한 12,000 오브젝을 쓴다고 본다면 VM은 한 5,200. 거의 뭐 절반 언더로 떨어지죠. 그죠? 컨테이너는 이제 1,400. 거의 이제 성능 차이가 그렇게 많이 안 납니다. DB 쓰기 평균 시간을 보니까 이제 물리 서버가 1.3ms인 반면에 VM이 아까 4배로 벌어지잖아요. 그죠? 거의 4배 가까이 벌어집니다. 컨테이너는 1.6ms 정도 나왔습니다. TPS를 보니까 물리 서버가 17,800 TPS인 반면 이제 VM으로 가게 되니까 절반으로 떨어지죠. 그죠? 9,600 TPS를 나타내고 컨테이너는 16,200 TPS를 나타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VM으로 또 잘 안 가는 이유가 바로 이 성능 때문에 잘 안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딱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이 클라우드 시대에 자, 가상 환경으로 간다 그랬을 때 DB의 운영에 적합한 인프라는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런 장표를 봤었을 때 당연히 뭐 컨테이너로 가야 되겠죠. 그죠? 물리 서버에서 이제 다 이제 컨테이너로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잘 못 가고 있습니다. 그죠? 가야 되는데 그 왜 못 가느냐? 그걸 또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쿠버네티스 상에서 이 DB를 운영함에 있어서 좀 딜레마가 있습니다. 자, 이 어떤 딜레마가 있냐면, 이 컨테이너 자체는 다중 DB에 대해서 VM과 같이 격리도 해주고, 자원 최적화 가능하고, 자원 중복이 안 되니까,
굉장히 쉽게 배포할 수 있고 성능 보장이 되고 좋아요. 예. 근데 문제는 이 쿠버네티스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 특히 이중간을 구성하려면 많은 노드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페일오버를 안 해줍니다. 관여를 안 합니다. 스테이트 리스트만 관여를 합니다. 자, 그러면 HA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DB마다 오퍼레이터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특정 벤더는 오퍼레이터를 제공하는데 어떤 벤더는 오퍼레이터를 제공 안 합니다. 이중화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 자, 그리고 이 오퍼레이터를 가지고서 DB 이중화를 한다는 의미는 DB 자체적으로 이중화를 알아서 해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DBA들이 특성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HA와 백업은 인프라에서 지원을 해야지. 이건 DBA가 왜 이런 일을 해야 되냐라고 하면서 기술 지원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더라는 겁니다. 예. 이거는 저희가 DBA들 한 수십 명을 대상으로 저희가 인터뷰를 해보니까 이걸 하기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예. 자, 그래서 뭐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서스 파티를 가지고 HL을 많이 해왔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뭐냐면 물리와 가상 머신은 지원하는데 컨테이너는 지금까지 지원하는 솔루션이 없더라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 다중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일관된 방식으로 배포하고 운영하고 모니터링. 여기까지는 컨테이너가 좋은데 이중화에 대한 부분도 이 서스 파티를 가지고 여러 개의 MSA 시대에서 여러 개의 데이터베이스가 한 서버에 두 개, 세 개의 서버에 올라갈 거니까 이거 이중화하는 거 해결해내라라는 게 현재 숙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솔루션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쿠버네티스가 이 고가형이 어떻길래 지금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었던지 요 리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꾸린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꾸린다. 그러면 이제 두 대를 가지고 우리가 꾸릴 수가 있어요. 하나는 마스터, 하나는 워커노드. 이렇게 꾸릴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장애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장애나면 안 되니까 이거 이중화 해줘야 됩니다. 자, 쿠버네티스 환경에서 이중화를 가려니까 구성이 그다음부터 복잡해집니다. 마스터가 세 개 있어야 되고 워크노드가 두 개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다중에 서버가 데이터를 공유를 해야 되니까 외장 스토리지를 붙여야 됩니다. 예. 자, 서버 두 대에서 서버 다섯 대로 가고 외장 어레이까지 센으로 혹은 낫으로 붙입니다. 갑자기 비용이 확 올라가 버리죠. 이중화를 구성하니까 나 두 배의 비용만 있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두 배의 비용이 아니고 여섯 배, 일곱 배의 비용이 들더라는 거죠. 그리고 구성이 갑자기 복잡해집니다. 야, 이거 두 대로 좀 해결 안 되겠니? 해결합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가상으로 하면 됩니다. 예, 서버 두 대에 하이퍼바이저 깔아서 마스터 세 개, 워커노드 두 개를 가상 서버로 만들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간단한 거 아니라 생각할 수 있는데 간단하지 않습니다. 예, 자, 어떻게 간단하지 않느냐? 이거 외장 어레이 또 들어와야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중간에 하이퍼바이저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문제는 또 뭐냐? 데이터베이스를 가상으로 올리려니까 아까처럼 성능이 훅 떨어지더라는 거죠. 예. 자, 그리고 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 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가 정말 복잡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서스파티 HL을 가지고 하나의 일관된 방식으로 이중화를 하지 않고 DB 오퍼레이터라는 걸 써야 됩니다. 예. 그리고 각각의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해주는 고가형 솔루션들이 있거든요. 뭐 예시를 들면 마리아 같은 경우는 뭐 맥스스케일, MHA, 갈레라 이런 것들이 있고 오라클 같은 경우는 뭐 오지지나 데이터가드 이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MS SQL 같은 경우는 오레이즈 온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써야 되고요. 그리고 얘네들의 어떤 작동을 자동화하기 위해서 DB 오퍼레이터를 정의를 해서 그걸 제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쿠버네티스상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중화가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의 데이터베이스를 올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투컷이 할당을 해서 어, HA 종류만 해도 세 가지가 그냥 나와버리죠. 구성이 정말 복잡해지죠, 그죠? 그리고 이거 누가 관리를 할 거냐는 장애 나면 예, 다 불러야 됩니다, 그죠? 예. 자, 그래서 일관된 방식으로 구성할 수 있는 방안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예, 뭐 그런 것을 저희가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각 구성에 대해서 쭉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 뭐, 그래서 최소한의 물리 서버로만 구성하는 경우, 뭐 이건 당연히 이제 고가형에 가장 큰 문제가 발생을 하죠. 그리고 HA 감안해서 물리 서버로만 구성하는 경우, 예, 비용이 이제 많이 듭니다. 뭐 성능이나 고가형 이런 건 다 만족하는데 문제는 이제 비용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예. 자, 그리고 최소한의 두 대의 물리 서버로만 가지고 고가형까지 어떤 구성을 해내라라는 미션의 주역이 되게 되면 중간에 하이퍼바이저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고가용성을 만족하는데 성능 떨어지죠. TCO 예, 높아지죠. 심플한 구성 아니죠. 집적도 확 떨어집니다. 예. 자, 그래서 결국은 성능, 고가용, 집적도, 심플한 구성, TCO 이 모든 것을 만족할 만한 이 데이터베이스를 원활히 이중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구성 방안. 자, 이게 무엇이 있을까? 이 부분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아코디언 엣지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원을 해줍니다. 예, 그래서 쿠버네티스 구성의 복잡성을 제거하고요. 물리 서버 두 대만으로 심플하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코디언 엣지를 작년에 11월 5일 날 런칭을 해서 했었는데 두 대로 구성 가능하다라고 하니까 두 대밖에 안 되냐라고도 물어보시는데 두 대부터 시작이 가능합니다. 예, 그 워크노드를 계속 붙일 수가 있어요. 참고로. 그래서 최소한 두 대의 서버만 가지고 구성이 가능하고요. 데이터베이스와 애플리케이션 종류에 상관없이 일관된 방식으로 이중화를 다 제공을 해줍니다. 즉, DB 오퍼레이터와 같이 애플리케이션 레벨에서, DB 레벨에서 이중화를 제공하는 게 아니고 인프라 레벨에서 이중화를 그냥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는 그냥 싱글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으로 그냥 배포를 해주시면 이중화는 저희 아코디언이 알아서 다 해줍니다. 예. 그래서 고성능, 고집적, 저비용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조도를 보시면요. 이 서버 두 대입니다. 그냥 서버 두 대로 구성되고 합빛 네트워크를 통해서 두 개를 연결을 합니다. 예, 그래서 컨트롤 판넬과 인프라 판넬, 애플리케이션 쪽 판넬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자, 요 컨트롤 판넬을 여러분들 그냥 마스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마스터. 인프라 판넬은 이제 부가적인 여러 서비스들이 있죠. 아코디언을 사용하는 그런 이제 서비스 컴포넌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실제 요 애플리케이션 플레인 요 부분이 이제 워크노드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보면 이제 우리가 마스터 서버, 뭐 인프라 노드, 워크노드 그리고 구분해서 다 구성을 했었잖아요. 그죠? 서버를 요 한 서버에 마스터, 인프라, 워크노드 다 그냥 집어넣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마스터에서 중요한 게 etcd와 레지스트리입니다. 이 컨테이너 이미지를 저장하는 레지스트리와 그다음에 이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를 저장하는 etcd, 환경을 저장하는 이런 값들이 다 etcd 들어있죠. 이걸 실시간으로 노드 1에서 노드 2로 액티브에서 스탠바이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 애플리케이션 플레인 같은 거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갔다. 스테이트 프로셋과 같은 데이터베이스가 올라갔다 그러면 퍼시스턴스 볼륨을 만들어서 붙이고 여기에 데이터가 저장됩니다. 그죠? 요 퍼시스턴스 볼륨을 다른 노드로 실시간 복제를 블럭 레벨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데이터베이스를 이중화를 해주고요. 그리고 노드 1에서 노드 2로 장애 났을 때 페이로브 하는데 버추얼 IP를 페이로브를 해줍니다. 그래서 장애 감지를 다 해주고 자동 페이로브를 수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컨트롤 판넬은 액티브 스탠바이 모드로 움직이고 워크노드는 다 액티브로 다 운영이 가능합니다. 자, 그래서 좀 좋은 게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단일 방식으로 HA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B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중을 하게 됐을 때 굉장히 많은 HA 솔루션에 들어와 줘야 되고 DB 오퍼레이터 알아야 되고 데이터베이스 벤더가 다 개입을 해서 이중화를 다 제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데이터베이스 벤더는 그냥 싱글 데이터베이스를 그냥 제공해 주시면 이중화는 코덴이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클러스터 그룹을 만들어주고 장애 감지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베이스를 노드 1에서 노드 2로 혹은 노드 2에서 노드 1으로 실시간 블락 레벨로 복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요때 요 파드 각각의 데이터베이스 요거 저 파드잖아요. 그죠? 파드 안에 HA 에이전트가 안 깔립니다. HA 에이전트는 요 호스트 OS에 그냥 하나만 깔립니다. 하나만 깔리고 파드는 노 에이전트 방식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구성 자체가요, 크게 두 가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로컬 디스크만 가지고, 실시간 복제 방식으로 운영할 수도 있고요. 자,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다. 이게 많은 게 뭐 어느 정도가 많으냐. 한 10테라 정도 된다. 뭐 20테라, 30테라 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걸 복제 환경으로 가게 되면 이게 복제할 오브젝트가 많아지면 또 성능자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초기 싱크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외장 어레이를 붙이게 됩니다. 그죠? 그럴 때 외장 어레이를 붙여서 외장 어레이 공유 방식으로도 HA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방식으로 HA 구성이 되고요. 자, 장애 감시는요, 요 서버 장애 감시, 그다음 네트워크 장애 감시, 그다음 파드 요 자체, 파드 자체가 장애 나는 것들, 그리고 요 스토리지가 장애 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스토리지 장애 나는 것,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감시가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따 데모는 저희가 그 네트워크 장애 나는 거, 그리고 요 파드 자체가 장애 나는 거, 그러니까 DB 자체가 장애 나는 거죠.
그리고 뭐 서버가 셧다운 됐을 때 이 페일오버 되는 것도 이런 것들 이따 데모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쿠버네티스를 이중화함에 있어서 최소한의 물리 서버로만 구성하는 경우, HA 감안해서 물리 서버로만 구성하는 경우, 그다음에 아코드앤 엣지로 구성하는 것들, 요거를 한번 쭉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고가형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꾸릴 때 서버 두 대로만 가지고 구성을 한다고 한다면 전통적으로 봤을 때는 중간에 있는 것, 요 하이퍼바이저 써야 됩니다. 그죠? 이렇게 서버 두 대로는 가능한데 외장 어레이도 있어야 되고 하이퍼바이저가 필요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성능이 훅 떨어지죠. 그죠? 이 고가형 요 하나만 뭐 장점으로 이제 만족을 하게 됩니다. 뭐 최소한의 물리 서버로만 가지고 구성하는 경우 이중화까지 구성한다 그러면 이 서버 다섯 대 있어야 됩니다. 요즘은 이제 세 대만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좀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다섯 대가 필요하고요. 외장 어레이가 또 들어가야 되고 하이퍼바이저는 필요 없는데 외장 어레이가 들어가야 줘야 된다는 거. 이런 것들이 좀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DB 자체 이중화. 요 부분, DB 오퍼레이터를 써야 되는 거. 요게 또 좀 문제인 거죠. 자, 그러면 아코디언 엣지로 하게 되면 필요 서버 두 대만 있으면 됩니다. 외장 어레이 필요 없습니다. 있어도 되고요. 하이퍼바이저 없어도 됩니다. 당연히. 자, 굉장히 간단하죠. 두 대만 가지고 하면 되니까. 자, HA. 그냥 저희가 다 제공해 줍니다. 저희가 제공해 주는 HA를 그냥 쓰면 됩니다. 그 다음에 스테이트 리스, 스테이트 프로세스에 대한 워크로드에 대한 이중화 다 제공 가능합니다. 성능 당연히 좋죠. 이제 하이퍼바이저가 없기 때문에 초기 비용 딱 서버 두 대만 들어갑니다. 외장 어리도 없어요. 그러니까 비용이 당연히 낮아지죠. 자, 운영 비용 당연히 낮아집니다. 그 다음에 운영 코스트, 그러니까 오퍼레이션 코스트입니다. 오퍼레이션 코스트를 본다면 예, 전반적으로 이게 상이 아닙니다. 이게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운영 비용 낮아지고 요 이제 요 내용은 이게 제가 뭘 표현하려고 그랬냐면 그 운영 러닝 커브입니다. 운영할 때 어느 정도의 어떤 러닝 커브를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라고 봤었을 때 저희가 큰 러닝 커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영성이 굉장히 좋다는 거. 요걸 나타내려고 했는데 요 중간에 요 항목이 오탈자가 났습니다. 운영성입니다. 운영 용이성. 운영 용이성은 이제 굉장히 저희가 뛰어나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 DB를 올렸을 때, 그러면 아코디언 엣지를 가지고 이중화해 주는 것과 DB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중화해 주는 것, 쿠버네티스상에서 요걸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아코디언 엣지 같은 경우는 서비스 리소스 감시와 자동 페이로브를 해주고, DB 오퍼레이터는 DB 오퍼레이터가 리더를 선출하고 자동 페이로브를 합니다. 자, 리더를 선출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예, 두 대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파드를 세 개 이상 띄워야 됩니다. DB 파드를. 그리고 스토리지는 외장 스토리지, 리플리케이션 둘 다 쓸 수가 있고요. 자, 리플리케이션 방식은 아코드 엣지는 블락 레벨입니다.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블락 레벨로 저희가 복제를 해주는데 DB 오퍼레이트는 DB 레벨로 대부분 CDC 솔루션 가지고 이중화를 해줍니다. 자, 그러니까 성능이 당연히 이제 떨어지죠. 그죠? 앱 레벨에서 복제하는 것과 스토리지의 블락 레벨로 복제하는 것 당연히 성능 차이가 확 납니다. 아코드 엣지가 리플리케이션 성능 하나만큼은 정말 뛰어납니다. 자,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의 데이터베이스를 다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블락 레벨 복제이기 때문에 사실 뭐 DB가 뭐가 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DB 오퍼레이터는 DB마다 각각 오퍼레이터가 다 있어야 됩니다. 물론 HA도 당연히 다 필요하죠. 자, 접속 단일성을 본다면 저희는 이제 버추얼 IP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버추얼 IP를 페일오버 함으로써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이게 버추얼 IP만 바라보고 들어오면 되는데 DB 오퍼레이터는 로드 밸런스나 DNS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솔루션에 따라서 버추얼 IP를 제공해주는 솔루션도 있는데 대부분은 제공 안 하죠. 그렇기 때문에 LB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난이도 본다면 굉장히 쉽죠. 그냥 뭐 저희가 알아서 해주니까 뭐 DB 입장에서는 그냥 싱글 DB 운영하는 것처럼 운영하면 됩니다. 근데 이제 DB 오퍼레이터는 굉장히 어렵죠. 이거 데이터베이스에서 다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데이터베이스를 관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중화까지도 DB 벤더가 알아서 다 관리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확장성 면을 본다면 이 엣지는 확장성은 좀 떨어집니다. 이 두 대만 가지고 액티브 스탠바이로 움직입니다. 예. 근데 DB 오퍼레이터는 다중 리플리카를 구성해서 다 전부 다 쓰기는 물론 이제 한쪽만 쓰기를 하는데 리드는 모든 노드가 다 리드가 가능합니다. 즉, 올 액티브로 다 운영할 수 있다는 거. 그게 또 장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아코디언 엣지를 통해서 이중화 줄 거냐 아니면 DB 오퍼레이터를 쓸 거냐 이거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를 여러 개 병렬로 쭉 확장해서 리플리케이션을 해서 로드 밸런싱을 해서 뭐 내가 쓰겠다. 이러면 이제 DB 오퍼레이터를 가지고 이중화해 주는 게 맞고요.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액티브 스탠바이로 심플하게 쓰고 싶어. 그러면 아코디언 엣지가 훨씬 더 비용이 저렴하고 간단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인프라 제약 없이 다양한 구성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뭐요 중간에 대규모 클러스터를 꾸릴 수도 있고 엣지단에 이렇게 복제 방식, 그다음에 외장 어레이 공유 방식으로 이렇게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멀티 엣지로 구성을 하게 되면 관리 어떻게 할래? 통합 콘솔 다 지원합니다. 이 하나의 콘솔 가지고 여러 개의 엣지 클라우드로, 그다음에 대규모 클라우드로 꾸려진 여러 개의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한꺼번에 다 관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사양은 어떻게 되느냐? 최소 사양은 CPU가 12코어 정도 있어야 되고요. 메모리 32기가. 스토리지는 SSD를 쓰시는 것을 저희가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일반 하드디스크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성능이 좀 답보 못합니다. 그래서 SSD 쓰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을 합니다. 권장 사항은 이거보다 좀 더 높습니다. 20코어 이상. 그리고 메모리는 64기가. 그리고 SSD는 초당 1500메가 쓰기가 가능한 그런 이제 NVMe SSD를 저희가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호스트 OS는 다양한 OS를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코디언 엣지를 통해서 저비용으로, 그다음 오버헤드 없이 데이터베이스 종류에 상관없이 다 고가형을 저희가 제공해 주고요. 아주 심플하게 두 대만 가지고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뭐 서버 한 대 도입하면 40에서 80코어 나옵니다. 자, 그러면 2코어로 잘라진 데이터베이스 여러 개 올릴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고집적으로 데이터베이스와 여러분들의 애플리케이션 워크로드를 아코던 엣지로 다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비용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성 컨테이너로 이제 시작을 해야 할 때입니다. 자, 저의 아코디언 엣지를 가지고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 네이티브 DB를 구성하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저희 권세현 씨가 어, 데모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권세현 씨가 데이터베이스를 잘 모르는 친구예요. 예, 사원이기도 하고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데이터베이스를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는 친구인데 요 포스트그레스, 마리아DB, 마이에스큐엘 이걸 이 친구가 얼마나 쉽게 배포하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중화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자, 그러면 권세현 씨가 데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데모에 앞서 오늘 보여드릴 데모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두 개의 노드만으로 이루어진 아코디언 엣지 클러스터를 구성하였고, 각각 IP는 88번과 89번, 그리고 VIP 87번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이 VIP는 처음에 노드 1번에 붙어 있어서 액티브 마스터 역할과 워커 노드의 역할을 동시에 합니다. 노드 2번은 스탠바이 형태이고, 처음에는 워커 노드의 기능만 하는데, 노드 1에 장애가 발생해서 페이로버가 되면 VIP가 노드 2번으로 옮겨가서 액티브 마스터 역할이 옮겨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코디언 카탈로그로 배포할 수 있는 DB 세 가지 종류를 선정해서 각 DB별로 노드 1에 카탈로그 배포, 장애 발생, 페이로버 순서의 과정으로 데모를 준비하였습니다. DB는 PostgreSQL, MySQL, MariaDB 세 종류로 배포하였고, 그 상황에서 장애 시나리오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를 준비했습니다. 첫째로 PostgreSQL을 배포한 파드가 특정 내부 요인으로 인해서 장애가 나서 노드 1에서 DB 파드를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을 가정하였고요. 두 번째로는 MySQL을 배포했을 때 노드 1에 네트워크 장애가 일어나서 통신이 불가한 장애 상황을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로는 마리아DB가 배포되었을 때 자체의 장애로 인해서 셧다운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였습니다. 각각 세 가지 상황에서 페일오버가 될 때 오퍼레이터 없이도 엣지 클러스터에서 볼륨 복제가 되고 D파드를 노드 2로 자동으로 옮겨서 인프라 단에서 이중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제 데모를 살펴볼 텐데 먼저 아코디언 엣지 클러스터의 구성을 콘솔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콘솔에 로그인을 하면 화면이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노드 구성을 클릭해서 보면 현재 노드 1, 노드 2 총 두 대로만 구성되어 있고 3개 DB랑 마운트 될 볼륨들이 각 노드에 3개씩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서 말씀드렸듯이 VIP 87번이 현재 노드 1번에 붙어 있는데 네, 이것을 실제 IP 명령어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IP 명령어로 ENS192 인터페이스에 붙어 있는 IP를 보시면 어, 이렇게 노드 1번에는 88번과 87번 두 개의 IP가 하나의 인터페이스에 할당되어 있고 2번은 89번 하나만 붙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페이로버 상황에서는 87번 IP가 89번인 노드 2번에 붙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아코디언 엣지에서는 TCD와 레지스트리를 각각 파드맨으로 구성을 했는데요. 파드맨 명령어로 이렇게 확인을 해보면 현재 액티브 마스터 형태인 노드 1번에 두 리소스 모두 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성에서 노드 1에 순서대로 포스트그레 SQL부터 배포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네임스페이스를 변경하고 카탈로그라는 것을 생성해 줄 예정입니다. 아코디언에서는 여러 가지 종류의 DB를 쉽게 구성할 수 있게 카탈로그 템플릿을 저희 허브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고, 이렇게 클러스터에 직접 가져와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포스트그레 SQL 템플릿을 선택하고 카탈로그 이름을 포스트그레 SQL로 적어주고요. DB 카탈로그를 설정할 때는 여러 가지 기본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서 간단한 몇 가지 추가 설정만으로 DB를 컨테이너로 배포할 수 있습니다. 배포 리소스 설정을 통해서 쿠버네티스 리소스로 배포될 때 필요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그중에 저희는 이제 먼저 노드 1번에 배포되게끔 해야 되기 때문에 노드 셀렉터를 여기서 카탈로그에서 설정을 해줄 거고요. 볼륨 설정 부분에 가면은 저희는 복제 볼륨에 새로 마운트를 할 거기 때문에 기본 설정되어 있던 것을 삭제해주고, 노드 1의 볼륨에 마운트 되어 있는 포스트패스 경로와 DB 컨테이너의 데이터 디렉토리를 마운트 설정으로 묶어줍니다. 앞서 말씀하셨듯이 제가 DB를 잘 모르는데 이렇게 그냥 버튼 몇 개와 이제 설정 몇 개만으로 DB 카탈로그를 이렇게 생성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배포 이후에 테스트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VIP로 접근할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서비스도 노드 포트로 설정을 해서 생성을 할 것입니다. 이 이후에 이제 생성을 하고 배포하기 버튼을 누르면 지금은 빨리 감기 돌려서 금방 지나가는데, 여기 보시면 13초가 걸렸다고 나오는데 보통 30초 내에 수월하게 배포가 됩니다. 배포한 이후에 이렇게 배포된 쿠버네티스 리소스를 볼 수 있고, 하드 정보를 살펴보면 이렇게 노드 1번에 배포되어 있음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 노드 구성을 볼 때 언급드렸던 볼륨들에 대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노드 1번에 보시면 이렇게 3개의 볼륨을 만들어서 각각 필요한 디렉토리를 마운트해 놓은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노드 2번도 똑같이 현재 볼륨들이 만들어져 있는데 마운트는 되어 있지 않아서 현재 파일들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페일오버가 되어서 노드 2번에 마운트가 옮겨간다면 1번에 마운트 되어 있던 폴더들이 2번에서 보이게 됩니다. 이 중에 이제 DB1 디렉토리 안에 구성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배포한 포스트그레 SQL 컨테이너의 데이터 파일들이 노드 1번의 볼륨 디렉토리 안에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카탈로그로 생성한 포스트그레스의 데이터베이스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한데요. 저희는 이제 JMeter와 DB버라는 오픈소스를 이용해서 데이터베이스 인서트 테스트를 해보려고 합니다. 현재 VIP에 연결한 노드 포트로 노드 1번에 배포한 포스트그레스에 접근할 수 있고, 제가 미리 데모라는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둔 상태입니다. JMeter에서 이제 인서트를 부하를 줄 건데, 이렇게 부하를 주면 디버에서 바로 셀렉트를 확인해 볼 수 있는데 데이터가 잘 들어가는 것을 일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장애 상황과 비슷한 상황을 가정하고 장애가 발생했을 때 페일오버를 통해서 오퍼레이터 없이도 DB가 다른 노드에 띄워졌을 때 데이터가 잘 복제되고 구성되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장애 상황을 보기 전에 먼저 아코디언 엣지에서 제공하는 HA 콘솔을 한번 확인해 보면 노드별로 액티브된 볼륨 등의 리소스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VIP가 붙은 노드 1번은 리소스들이 다 액티브 상태이므로 방금 보신 것처럼 색이 칠해져 있는데, 노드 2번의 리소스들은 회색으로 돼서 스탠바이 상태를 보여줍니다. 앞서 언급드렸듯이 첫 번째 보여드릴 장애 시나리오는 파드 장애입니다. 방금 전에 배포한 포스트그레 SQL에서 파드 내부의 특정 프로세서가 손상되어서 핸딩 상태가 지속된다는
가정을 하는데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파드가 실행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펜딩 상태가 지속되면 엣지 클러스터에서 이것을 장애로 감지해서 노드 1번 리소스들이 바로 회색으로 바뀌고 자동으로 페이로버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노드 1번에 떠있던 포스트그레스 파들은 방금 이렇게 보신 것처럼 페이로버 통해서 노드 2번에 바로 띄워지고 정상적으로 러닝 상태가 되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다음에 HA 콘솔 확인해 보면 노드 2의 리소스들에 보시면 색깔이 새롭게 칠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볼륨을 CLI에서 확인해 보면 노드 1번에서는 DB1 폴더 마운트가 풀리고 노드 2번에 같은 위치에 볼륨에 마운트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폴더 안에 들어가서 확인을 해보면 아까는 마운트 되지 않아서 보이지 않던 DB 데이터 파일들이 이제 노드 2번에 볼륨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DB 데이터가 유지되는지 확인해보면 똑같이 저희 VIP 노드 포트로 접근을 했을 때 이번엔 노드 2번에 떠있는 포스트그레스 파드로 연결될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인서트를 추가로 해보면 아까 장애 이전에 쌓여있던 데이터들이 그대로 유지되어 있는 것을 이제 디거에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데이터가 뒤에 추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종류인 MySQL을 배포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카탈로그 템플릿을 이용해서 MySQL이라는 카탈로그를 생성할 거고요. 앞서 배포했던 PostgreSQL과 거의 동일하거나 유사한 형태로 만들 수 있습니다. 기본 MySQL 설정들이 이미 배포 리소스 설정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일관된 배포 방식을 저희가 사용할 수 있고요. 이번엔 이제 똑같이 볼륨 설정에 가서 추가를 해주고, 네, 똑같이 패스로 해주고, 이번엔 두 번째 볼륨에 마운트된 DB2 디렉토리 경로를 명을 하고, 컨테이너 마운트 경로에는 MySQL 기본 데이터 경로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이름을 설정해 주고요. 마찬가지로 VIP로 서비스에 접근할 거기 때문에 노드 포트로 설정 변경해주고 생성하기를 눌러줍니다. 마찬가지로 배포를 하게 되면 이것도 30초 이내로 굉장히 빠르고요. 그다음에 이제 볼륨 구성을 보시면 현재 노드 1번의 볼륨에 DB2 디렉토리가 마운트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 마찬가지로 MySQL 데이터 파일을 확인해 보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노드 이번에는 아직 안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운트만 안 된 것뿐이지 실제로는 싱크가 되어서 복제된 이중화 형태가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MySQL도 마찬가지로 인서트 테스트를 해줍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VIP와 노드 포트로 접근을 해주면 MySQL 서비스의 연결이 가능한데 미리 만들어 놓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에 똑같이 인서트로 소량의 데이터를 넣어주면 잘 들어가는 것을 이제 볼 수 있고요. 이제 이 MySQL이 노드 1번에 배포되어 있는 상황에서 두 번째 장애 케이스를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노드 1번의 네트워크가 장애를 일으킨 상황을 가정합니다. 현재 이 노드 2번의 CLI에서 노드 1번인 88번으로 핑을 보내면 응답이 없습니다. 응답이 없고 조금 기다리면 패킷 전송 실패가 계속되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DB 파드뿐만 아니라 노드 1번 자체에 문제가 생긴 거라서 노드 1에 배포되어 있는 모든 파드들을 영향을 받게 되고 노드 1번 이제 이- 이제 그에 따라서 장애가 감지되면 클러스터 전체가 페일오버 되어서 노드 2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HA 콘솔을 살펴보면 아까는 리소스 그룹에 DB 관련한 리소스만 페일오버 되었었는데 여기서는 etcd와 레지스트리 등등 모든 구성 리소스들이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됩니다. 액티브 상태인 노드 1번의 리소스들에 지금 색이 칠해져 있고, 이제 2번을 보시면 회색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etcd 레지스트리도 다 리소스 그룹에 포함되어 있고, VIP도 리소스로서 색이 칠해져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제
장애를 이제 금지하게 되면 저희 노드 1번에 띄어져 있던 파드가 옮겨가서 노드 2번으로 띄어지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클러스터 전체가 2번으로 넘어갔으니까 한번 모든 파드의 상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클러스터에 배포되어 있는 파드를 살펴볼 때 노드 1번에 있던 파드들은 거의 다 터미네이팅 상태로 종료되고 있고 이 파드들이 노드 2번으로 옮겨가서 러닝 상태로 잘 떠 있는데 전체적으로 페이로버가 잘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등의 이후에 그 노드 2번으로 옮겨간 MySQL 파드에 데이터가 유지되는지 마찬가지로 확인을 해보면 새로 인서트해도 기존에 1번에 있을 때 쌓여있던 데이터랑 함께 쌓이게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고 이것으로 이제 데이터가 잘 복제되어 있음이 확인됩니다. 마지막으로 마리아DB 배포에서 또 다른 장애 시나리오를 살펴보겠습니다. 똑같이 마리아DB 또한 카탈로그 템플릿 이용해서 생성을 해주고요. 앞선 포스트그레SQL이랑 MySQL이랑 마찬가지 방식으로 생성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노드 1번에 세 번째 볼륨 맵 마운트되어 있는 DB3 디렉토리에 설정을 해주고 컨테이너 마운트 경로 또한 마리아DB 기본 경로로 설정합니다. 마찬가지로 네, 노드 셀렉터도 이용해서 노드 1번에 배포되게끔 설정을 해주고 생성하기를 누르면 정말 쉽게 생성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배포를 진행을 해줍니다. 이것 또한 역시 빠르게 30초 안에 배포가 되고 코드 정보를 확인해 보면 역시 노드 1번에 잘 떠 있는 상태고요. 이번에 로그를 확인해 보면 로그 또한 잘 배포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볼륨도 다시 확인해 보면 DB3 디렉토리 또한 노드 1번의 세 번째 볼륨에 마운트가 잘 되어 있고요. 마리아DB 데이터 파일 또한 해당 디렉토리에 잘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VIP와 노드로 접근해서 마리아DB 서비스의 테스트를 해볼 때 인서트도 잘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노드 자체의 특정 장애로 인해서 셧다운해야 하는 상황을 가정합니다. 노드를 셧다운하게 되면 앞서 두 번째 상황과 똑같이 클러스터 전체에 대한 페일오버가 진행되는데 이렇게 셧다운을 한 뒤에 HA 콘솔 화면을 확인을 해보면 응애를 인지하기 시작해서 노드 1번의 전체 리소스를 장애 상태로 선언하게 되고 그리고 회색으로 되어 있던 노드 2번에 색깔이 칠해지게 됩니다. VIP도 포함하고 있죠. 그래서 이 EKCD랑 레지스트리 포함한 모든 리소스가 노드 2번으로 넘어가게 되고 방금 보신 것처럼 마리아DB 패드도 2번으로 옮겨져서 운영되게 되거든요. 이제 복출 볼륨 확인해 보니까 노드 1번이 꺼진 사이에 모든 볼륨 마운트가 해제되고 노드 2번에 전부 마운트 된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역시 디렉토리 내부도 확인해 보면 데이터 파일들이 지금 보시는 것 같이 노드 2번에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클러스터 전체가 2번 노드로 넘어간 마리아DB가 데이터가 잘 유지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해보면 기존의 장애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데이터가 여기 잘 남아있고 새로 추가적으로 인서트된 데이터들이 같이 쌓이는 것을 통해 무리 없이 이중화가 잘 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보여드린
드린 것처럼 아코디언 엣지에서는 여러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일관된 방식으로 배포할 수 있고, 그렇게 배포한 DB에 대해서 HA 이중화 또한 쉽게 구성할 수 있으며, 여러 장애 상황에서 신속하게 자동으로 페일오버가 되어서 카드를 정상화시킴으로써 쿠버네티스 오퍼레이터 없이도 DB를 수월하게 운영할 수 있음을 보여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데모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